자, 반갑습니다. 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세 번째로 사회계약설을 배웠는데, 오늘 일단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쌤도 이걸 라이브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오늘 이것을 좀 끝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연법 했었고, 의무론 했었고, 공리주의 했었고, 사회계약론 했죠. 첫 번째네요. 덕윤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덕윤리라는 관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이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자, 의무론이 선한 동기를 중시하고 공리주의가 결과를 중시했다면 덕윤리는 무엇을 중시하느냐? 이 행위자의 유덕한 품성, 인성을 중시하는 것이 이 덕윤리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이 도덕적인지 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사회적 유용성이 산출되는지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덕윤리는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자, 윤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자주 듣는 비유 중에 한 개가 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는 이제 진차라는 뜻이고, 딜레마는 뭐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문제 상황, 그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이 트롤리 딜레마가 있는데, 트롤리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기차가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요 앞에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쓰지 않는 이 A 선로 말고 B 선로로 갔을 때 한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트롤리, 이 짐차, 기차의 캡틴인데 어느 곳으로 기차를 보낼 것이냐, 원래 가던 A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B로 기차를 돌릴 것이냐, 무엇이 옳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A와 B 중에서 아무래도 B를 많이 고를 거예요. 왜냐? 5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것이 고통의 양이 작기 때문에, 5명이 사는 것이 쾌락의 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B를 고를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반면에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대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내가 기차를 B로 돌렸다. 그렇다면 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명의 인격을 수단화, 도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끝까지 아마 판단을 내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 내가 이 기차를 몰고 있는데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직진하면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일로 돌려서 한 명이 살았어요. 한 명만 죽고 5명이 살았습니다. 공리주의는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기차를 몰고 있는 내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그래서 언젠가 기차로 한번 사람을 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던
X라는 인간이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아싸 잘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기차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좋다구나 하면서 X가 보여서 일로 가서 5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공리주의적으로 보자면 1명이 죽고 5명이 살았으니까 옳은 결과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인물의 행동을 판단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결과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의 동기라고 하는 단편적인 것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느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윤리는 우리는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품성, 캐릭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덕윤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이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 쳐봅시다. 지금은 봄이죠. 봄입니다. 봄인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급격한 이상 고온으로 3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름이 바로 됩니까? 아니죠. 여름에 갑자기 이상 고온으로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가을이나 겨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덕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행동을 반복할 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좀 부정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 한 번 할 때는 그것은 실수예요. 아침에 출석 체크에 늦었다. 지각을 했다. 한 번 할 때는 실수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고 마킹을 실수해서 틀리고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살아오면서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좋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알겠죠? 이게 덕윤리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관화된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용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용이란 무엇이냐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에요. 말은 쉬워야 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우하는 것. 이 중용이에요. 적절한 것. 그런데 이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내가 지금 교사로서 해야 되는 중용의 태도, 또 아들로서 해야 되는 중용의 태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수업을 할 때는 존댓말을 하죠.
왜냐 지식을 전하면서 교사와 학생으로서 존중을 하면서 또 하니까. 그런데 또 대화를 할 때는 또 그렇진 않죠. 상황에 맞게 적절함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을 잘 판단해서 파악해서 반복할 때, 습관화할 때 우리는 유덕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술적 중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1과 100 사이의 중간이 50인데 중용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겁한 것과 쓸데없이 과한 만용을 부리는 것 사이의 중용이 용기인데 용기는 이것 중간에 있지 않아요. 굳이 따져보자면은 중간 센터에서 이쪽이 조금 더 가깝겠죠. 과한 쪽에. 우리가 과도하게 돈을 안 쓰는 사람을 인색하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과도하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또 사치스럽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적절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조금 어려운 말로 관후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100만 원 쓸 수 있는 게 맥시멈이고 한 푼도 안 쓰는 게 0이라면 그 가운데 50만 원을 무조건 쓰는 게 관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부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내가 친구들에게 밥을 살 때, 제자들에게 밥을 살 때 얼마만큼 금액을 사는 것이 적당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술적 중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용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나쁜 행위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서. 예를 들자면은 적절한 강간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강간? 없어요. 그 자체로 부정의한 거죠. 그 자체로. 혹은 또 불륜.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상호간에, 부부간의 신의를 깨트리는 행위죠. 적절한 불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체로서 나쁜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행동들 중에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중용이라는 게 있고 그 중용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실천함으로써 한 마리 제비가 온 것이 아니라 제비떼가 옴으로써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렇게 덕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미 우리는 덕 있는 행동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이 덕윤리예요. 그래서 이 덕윤리는 행위자의 유덕한 품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감정,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자, 이런 말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칸트, 공리주의에서는 안 나왔죠. 칸트는 오직 선의지예요. 이것이 도덕 법칙이냐 아니냐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라라고만 해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고려하지 않아요.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친밀함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에서의 적절함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만큼의 유용성을 산출하느냐로 가죠. 사회계약론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덕윤리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바라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현대의 덕윤리학자가 누구냐? 작년에 통사할 때 배웠는데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할 때 배웠어요.
이 공동체주의에 대한 설명은 뒤에 3단원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맥킨타이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관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한 개만 기억할 게 이 공동체주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 공동체주의의 특징은 뭐냐? 이 좋은 공동체가 이 유력한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해적 집단, 우리 국가가 해적 국가예요.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 게 아니라 해적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덕목들은 지금과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거짓말이 미덕인 국가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국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개는 유학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었고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서도 유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국가의 공무원을 뽑을 때 유학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봅니까? 아니죠. 영어를 봐야 되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가가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는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과거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티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 아내가 자살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올바른 도덕이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 공동체 속에서는 그것이 미덕이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미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 좋은 덕, 유덕한 덕목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4월 총선이 끝났고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 역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공동체주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도덕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태어났죠. 특히나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쓰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예절이라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특히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바른생활, 중학생 때 도덕, 지금 생활과 윤리 많이 배우죠. 서구 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배워요. 우리는 윤리라는 과목으로 배우지만 주로 서구 사회에서는 에틱스가 아니라 필로소피, 철학으로서 배웁니다. 우리는 그 철학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윤리학이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공동체가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배려윤리라는 관점을 배워볼게요. 자, 이 배려윤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정의윤리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정의윤리란 무엇이냐? 바로 저스티스를 강조하는 윤리예요. 보편적 정의, 추상적인 원리, 이성적, 논리적 사고와 같은 것을 중시하는 게 정의윤리예요. 이 정의윤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느냐? 칸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칸트가 대표적인 정의윤리 쪽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칸트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 도덕 법칙은 보편적인 원리면서 추상적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죠. 이 칸트의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작년에 통합사회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롤스로 이어져요. 존 롤스. 그 다음에 그 롤스에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콜버그라는 아저씨로 이어지는데 요거는 들어만 놓으세요. 콜버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정에는 안 나옵니다. 즉 내신에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본인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 내가 앞으로 뭐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인데 특히나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이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갈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시국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이 콜버그의 성과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성의 발달을 측정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콜버그예요. 그게 콜버그의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인데 아마 수능 칠 때까지 언젠가 한 번은 국어 비문화 지문으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콜버그 이론의 핵심이 바로 도덕성 측정인데 그 도덕성 측정에 보면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감정적인 측면들을 배제해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경향성이라고 했죠. 감정, 욕구와 같은 것들을 경향성으로 보고 이 경향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이다. 보편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렸어요. 이 정의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쌍해서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것이 옳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데 있다. 라고 보는 게 정의윤리예요. 그런데 이 정의윤리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배려윤리예요. 대표적으로는 길리건과 나빙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관점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분들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정의윤리, 콜버그의 관점에서 도덕성을 측정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남성의 도덕성이 여성의 도덕성보다 높게 나와요. 높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건 아니고 무조건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높게 나와요. 거기에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남자가 이성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가 도덕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한번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이 분들의 결론은 뭐냐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지극히 남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특히나 막 성인지 감수성이니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성성, 여성성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짓기는 쌤도 조심스러워요. 알았죠? 쌤은 뭐 개인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획일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남자라면 이래야 된다, 여자라면 이래야 된다. 이것도 지극히 폭력적인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쌤이 만나본 친구들은 어땠냐면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내 친구 A가 있어요. 이 친구 A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다가 크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나는 이 친구 A는 잘 알지만 이 친구 A의 여자친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 A가 나에게 상담을 합니다. 힘들다. 내가 막 연애하다가 막 헤어졌다. 그래서 막 그 싸우게 된 스토리를 막
풉니다. 풀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남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열심히 듣고 분석을 해요. 누가 잘못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놈이 나쁜 놈인가? 이 A가 내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 A가 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친구 A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여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 그럼 친구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 A가 잘못하고 여자가 잘했다? 그러면은 친구라도 친구 A를 보통 욕을 해요. 쌤이 만나본 남성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또 조금 달라요. 누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이 친구 A가 힘들다는 사실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함께 슬퍼해줘요. 지금 이 상황에 중요한 것은 얘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럽냐, 도움이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알겠죠? 요새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배려윤리의 입장에서는 이 기존에 있던 이 관점은 지극히 남성의 관점이다. 여성의 도덕성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도덕의 기준 자체를 정의라고 하는 한계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리건이라는 학자는 무엇을 제시하냐? 다른 목소리라는 개념을 들려줄게요. 이 남성이 추구하는 도덕성과 여성이 추구하는 도덕성이 다를 수 있다. 이 남성은 정의를 추구하는데 여성은 무엇을 중시하겠습니까? 배려윤리니까 배려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남성이 추구하는 도덕성과 여성이 추구하는 도덕성이 다르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별개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처럼 감정적인 요소를 떼내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당사자의 감정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칸트처럼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어하면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 동정심을 느끼면서 도덕 법칙을 실천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무엇을 중시하냐면은 관계성, 맥락, 특수성, 감정과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 속에서 맥락이 형성되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절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내용이죠? 비슷하죠? 그래서 덕윤리하고 배려윤리하고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둘은 이 관계성, 맥락,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게 흡사 뭐냐면은 이 관계성, 맥락, 특수성에 따라서 배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뭐냐? 자, 일단 봅시다. 자, 쌤이 지금 건장한, 아직까지는 뭐 지금 흰머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한 젊은이에요. 청년은 오케이요. 작년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청년이에요. 나름.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려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탔을 때 어르신이 오면은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또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힘들어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보자면 또 다르죠. 선생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다.
저 사람은 건강한 청년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하면서 쌩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필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하면서 쌤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길에서 쌤이 뭐 장보고 들고 가는데 쌤 무겁죠? 들어드릴게요 라고 할 필요는 없죠. 사적인 공간이니까. 근데 쌤이 학교에서 뭔가를 들고 가고 있으면은 학교와 관련된 일일 것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젊은 청년이지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과 맥락,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배려율이에요. 아무래도 쌤이 이제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할 때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담임을 하는 학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만나는 횟수가 많으니까. 지금은 다 같이 못 만나고 있지만 지금 쌤이 3학년에 윤리와 사상을 수업을 하고 2학년에 1, 2반에 생활과 윤리, 8, 90반에 고전과 윤리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10개 반 중에서 5개 반 수업을 해요. 작년보다 한 반 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3학년은 3반, 4반, 2반밖에 수업을 안 해요. 1학년은 수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학생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쌤이 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2학년이겠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좀 더 넓게 보면은 명신고랑 동명고랑 있으면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동명고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유교적 인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알겠죠? 그런데 이 배려윤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결국 이 관계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만 국한돼 버릴 수 있어요. 배려를 항상 내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딩스예요. 나딩스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배려의 확장이에요. 우리는 이 배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점점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 배려의 동심원, 배려의 사슬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동심원, 원이 점점 커져가듯이 배려도 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는 거. 유교의 사랑,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까지 넓어져야 되듯이 배려도 그래야 된다. 사슬, 점점 이어져서 확장돼 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배려를 구분해요. 배려는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가 있어요. 자, 자연적 배려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배려예요. 이 자연적 배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을 기를 때 얘가 장차 커가지고 내한테 용돈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크루즈 여행 시켜줄 거 기대해서 키우는 거 아니죠. 자연스럽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애정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그런데 윤리적 배려는 뭐냐면은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간다고 봅시다. 시내버스를 탔어요. 자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자리에 앉히려고 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앉으세요. 내 가족이니까. 자연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탔어요. 그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애정과 애착이 있어서 자리를 양보합니까? 아니죠.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칸트의 도덕은 여기에요.
그런데 배려윤리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 윤리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배려의 원형이 있어야 돼요. 배려의 원형이 뭐냐? 요걸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감정. 요게 있어야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자연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의무로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라빈스의 관점입니다. 배려의 원형은 자연적 배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덕윤리와 배려윤리에 대해서 배웠고 잠시 쉬었다가 책임윤리, 담론윤리, 도덕과학적 접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